네,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5번째 선고가 내려집니다. 원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으로 오늘 최종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정태원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이게 5년 동안 재판을 끌어왔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5년 동안 끌어온 재판이 있나요? 이게 뭐 대법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죠. 특히 이제 법리 다툼이 치열한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원세훈 전 그 국정원장의 경우에도 같은 그 사례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2013년 6월달에 기소가 돼서 지금 계속 이 5번째 그 선고를 맡게 되는데 근본적인 그 쟁점은 그겁니다.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은 2가지 큰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서 당시 그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혐의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것이 이제 범죄 사실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를 지지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했다. 따라서 국정원법 위반이다. 이 2가지 큰 그 혐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느냐의 여부에 관해서 처음 1심은 안 된다. 그랬고 그다음 2심은 된다. 대법원에서는 심리가 부족하니 다시 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고등법원에서는 다시 심리한 결과 양쪽 다 된다. 그래서 이번 이제 대법원에서는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2가지가 다 인정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재판하라고 할 것인지 또는 그대로 파기 재판을 해서 대법원이 스스로 일정 부분만 유죄를 인정할지 여부가 좀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막 들어오는 상황을 보면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공모를 인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징역 4년 지금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등법 파기환송심이라 그러죠. 고등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 그리고 국정원법도 유죄. 이것이 증거법에 됐다고 대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대로 이제 징역 4년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이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다. 대법원이 해서? 그대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5번의 판결에서 매번 유무죄 판결이 많이 달랐었는데 이번에는 제3고심에서의 2개 모두의 유죄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모두 받아들이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제3고심을 갔던 이유가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고법에 갔다가 다시 제3고심이 진행됐던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다라고 봐야 되겠죠. 2015년 7월 당시에는 그때 이제 양 전 원장이 그때 대법원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바뀐 상태이고 또 대법관들도 바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 대법관들이 바뀐 이런 흐름들도 결국은 오늘 파기환송심이 반영됐던 그런 이유라고 볼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 아까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라는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좀 예전에는 지금 없다라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라고 했는데 오늘에서는 결국은 다 지금 혐의를 다 확정짓고 결국 그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결론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 대법관 중에서 이제 6분이 새로 되셨거든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소위 진보적인 대법관들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난 것이 아니냐.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때도 파기환송 사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증거 능력이 없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그걸 증거로 인정을 해서 판결에서 잘못됐다. 그걸 다시 심리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도 심리해 보니까 그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걸 뺐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슨 법리 판단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사실 심리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유죄로 확정을
판결을 선고를 한 것이고 좀 더 확실한 증거가 그렇습니다.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선고가 나왔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15년 당시의 대법원의 판단은 파기환송한 판단과 지금의 판단이 다른 것은 그때보다 어떤 증거 보강이 더 됐다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될까요? 그렇죠. 2015년 당시에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아예 증거를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중에 문제가 있는 게 시큐리티 파일이라는 게 있고 예. 또 425 진원 파일이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그거는 아예 증거를 쓸 수 없는 건데 고등법원에서 증거로 썼으니 이거는 명백하게 법 위반이다. 그게 다시 보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심리를 해봐서 이 두 가지는 뺐고 나머지 증거와 새로운 증거에 기초해서 유죄 판결을 한 것이죠. 고등법원은. 네. 네, 지금 나온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먼저 국정원 심리전단을 활용해서 정치활동을 한 것, 이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렇습니다. 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 관여를 했다. 즉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내린 것으로 지금 판결이 나온 그렇습니다.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3년 전에는 그 13대 0으로 대법원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증거 보강이 됐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전에 그때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큐리티라는 이름의 뭐 파일과 425 진원 같은 거요. 425 예. 진원 이 파일이 사실 가장 큰 논란거리였거든요. 예. 이 부분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더 보강하고 이제 확실한 증거로서의 결정 요인이 갖춰졌기 때문에 오늘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결국 이제 선거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것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으로 이번에 최종 판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 교체되고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법 이론이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지난 2015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두 파일이 증거로 쓸 수가 없는데 증거로 썼으니 다시 심리하라. 그래야 파기환송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파기환송 받은 재판부도 그 두 개 빼고 다른 증거들로 유죄를 인정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대법관들이 2015년도에 판결을 하셨더라도 뭐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네. 그럼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확정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은 구속된 기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형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4년을 살아야 되지만 그 동안에 예. 재판 받으면서 구속된 기간들이 있거든요. 이 원세훈 전 원장이 지난번 2심 때 법정 구속돼 좀 있었고 예. 파기환송 때 풀려났다가 다시 지난 8월달 작년 예. 8월에 다시 또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그게 다 합산이 돼서 그거를 다 되는 겁니까? 그 보역한 걸로 쳐줍니다. 구속됐던 건 다 예. 그 띄엄띄엄 있었다 하더라도 다 더하게 합산을 하는군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보역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빼줍니다. 거기에서 이제 4년에서 그 기간들을 빼고 그렇습니다. 남은 징역형을 살아야 된다는 복역을 것을 해야 저희가 됩니다.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좀 살펴볼 텐데요. 경찰이 드루킹 김모 씨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한 박모 씨가 서유기 씨죠, 이분이.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될 예정인데 온라인에서 말씀드린 대로 필명 서유기로 활동을 한 인물인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좀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예. 지금 지난번에 이제 구속됐던 사람은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하다가 바로 구속이 됐었는데 예. 이제 소위 서유기라는 사람은 그당 현장에 있었지만 증거인멸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불구속 사태로 조사를 받아왔는데 네. 지금 그 드루킹 관련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관심도 높아지고 의혹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자금을 운용한 그런 책임자라는 의심이 들고 예. 또 이 사람의 소위 그 댓글을 많이 달 수 있게 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취득을 한 사람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으로 볼 때 이 사람을 구속해서 여죄를 추구하기 위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한 걸로 되어 있고 아마 내일쯤 그 실질 심사가 열릴 겁니다. 네. 네, 경찰이 이제 추가 조사를 좀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서 이제 휴대전화 101인대 가량을 검찰의 수사가 끝났다라고 넘겼다가 네. 다시 돌려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경찰에서 검찰에 넘겼던 113대 휴대전화가 다시 왔는데 결국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디지털 포렌식을 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서유기로 활동했던 이 사람이
지금 얘기했던 것이 그때 그전에 뭐 안희정 전 지사를 때 한번 강연에 모시려고 했다가 자기들 경복모라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그 경복모 모임에 지금 우리가 운영비가 뭐 한 11억 정도 한 해 11억 정도를 쓰고 있다. 근데 이 11억을 그럼 어떻게 낳느냐, 11억을 어떻게 마련하냐. 지금 여기서 지금 드루킹이 운영했던 그 출판사가 사실 유령 출판사거든요. 거기 뭐 실체도 없는 출판사고 지난 2월에 이미 폐업 신고를 했던 출판사인데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경복모를 운영했고 경복모의 지금 운영 자금이 1년에 11억 정도를 어떻게 벌었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과 또 연결이 된다는 거죠.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한 이 서유기가 결국은 지금 이 댓글 조작 작업, 댓글의 좋아요, 또 이런 공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어떻게 지금 운영했느냐. 근데 여기 보니까 경복모가 자금 운영했던 것이 지금 비누를 판매를 하고 또 최근에 나온 얘기는 파키스탄에서 수입한 저가의 원당을 또 수입을 했대요. 예, 품목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원당을 갖다가 이제 네트워크 판매식으로 이제 판매를 했다. 근데 그거를 판매했다 쳐도 결국은 이 자금이 굉장히 한 11억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자금을 지금 자금을 어떻게 구했느냐 이 여부거든요. 판매 장부 같은 걸 다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매 장부도 봐야 되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휴대전화 내역을 보면 일단 이 지금 댓글에 관련됐던 이 내용들을 이미 댓글 관련 내용들이 이미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금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좌 추적을 한 30여 개 정도 계좌 추적을 해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다고 해도 지금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을 하면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그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방형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휴대폰 체계를 쓰면은 이런 부분을 좀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은 건데 그래도 어쨌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사용해서 지금 댓글에 대한 내용을 썼던 것과 또 계좌 추적을 하다 보면 어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어쨌든 100% 복원이 불가능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은 보안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하는 그게 사흘 정도 지나면 앱이거든요. 없어진다면서요? 대화 그게 이제 기능이. 그 자동으로 지워지는 날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열흘, 3일, 1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아예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해지면은 양쪽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보낸 쪽이나 받는 쪽이나. 그러니까 아마 경찰은 아직 안 지운 것, 그것 중심으로 하고 있을 텐데 이 카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 우리나라 회사니까 가서 서버를 가서 압수수색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텔레그램은 외국 회사하고 또 보안 기능을 철저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렌식 팀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체계가 아니더라 안드로이드 체계더라도 복구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애플은 더더군다나 어렵고 안드로이드라 하더라도 텔레그램의 경우 쉽지 않고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범죄 집단들이 텔레그램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복구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텔레그램은 사흘 지나면은 이거는 복구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포렌식으로 할 경우에는 그것도 복구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컴퓨터 또는 이제 외장 하드나 지금 휴대폰에 있는 그 자료가 삭제됐을 때 그것을 복원하는 기술이에요. 남아있는 자국을 그렇죠. 자국을 긁어내서 그 자국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기법이고 이제 아이폰하고 텔레그램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외국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텔레그램 자체는 그러니까 서버를 외국에 둔 그 메신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휴대폰 자체에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웠을 경우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산 프로그램이 카 무슨 뭐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범죄 사건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기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건 기록을 받으면 되는데 텔레그램은 만약에 휴대폰 내부에 있는 자료를 다 지웠을 경우에는 그 텔레그램 회사에서 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복원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샌드박스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아이폰 자체에서만 쓰는 프로그램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뚫고 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거의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만약에 아이폰 자료를 다 지웠다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 복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또 다른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었던 증평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여동생이 붙잡혀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들어왔던 새로운 이야기를 좀 살펴보니까 여동생 B 씨라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여동생이 이 당시에 언니가
두 딸을 죽이고 본인이 자살을 딸 하나, 했다. 예. 딸 한 명을 죽이고 같이 자살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 진술인데 본인에 의하면 언니한테 연락을 가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더라. 네. 언니 너 혹시 나가 있고 그랬더니 언니가 내가 2시간 뒤에 자수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며칠 뒤에 가서 보니 언니도 죽어 있더라. 그래서 자기는 언니 신용카드니 휴대폰이 도장 같은 거 훔쳐서 마카오로 도망을 갔다. 그래서 돌아와서 언니 차를 팔아버려 또 도망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신고를 안 했다는데 이 상식적으로 그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을 짚어보자면 조카가 죽어 있었고 언니는 패닉 상태였고 거기 동생이 그냥 가라고 해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간다 하더라도 다음 날 2시간 뒤에 자수한다 했는데 뭐 어떤 말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좀 뭐 궁금해할 수도 있겠고 뭐 물론 더 당황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11월 27일경께 언니한테 전화를 받았고 갔더니 이제 조카가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니가 넋이 나간 상태에서 내가 자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와서 다음 날 갔더니 언니가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11월 말경에 지금 그 조카가 언니가 다음 날이 죽어 아니고 있던 다음 달 상태였고 4일인가 한 며칠 뒤에 간 거 아닙니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다시 입국을 했다. 입국한 뒤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외국을 나갔다가 이제 다시 1월 1일에 입국을 한 상태예요. 거기서 이제 차량을 판매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시차가 있죠. 언니와 그 조카가 죽은 이에 한 달 뒤에 다시 들어와서 차량을 판매했다. 그리고 언니가 죽은 것을 모른 척했고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것은 둘이 죽은 것에 내가 연관성이 있을까 봐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좀 그러니까 뭐 추정입니다. 사실 증거가 나와야 되고 자백이 올바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공항에서 체포된 이후부터 자백을 하지 않았다가 바로 지금 방송 직전에 지금 자백을 했다라고 경찰이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신이 자백을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둔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떻게 자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자백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추정입니다만 뭐 동생과 언니가 사망하는 그 상황에 그러니까 언니와 조카가 사망한 그 상황에 이 동생이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아까 딸이 만약에 조카가 죽었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언니에게 어떤 죄책감을 심어줘서 또 언니가 자살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했을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이건 사실 제가 다 추정이고 증거가 나오고 자백이 나와야 되만 그런 수사가 것들을 이루어지겠지만 밝혀낼 수 있는 뭐 증거라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동생의 자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뭐 시신이 지금 이미 죽었던 상황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지금 그 부패 정도를 확인해서 언제 죽었느냐 추정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CCTV 기록이라든지 출입국 기록하고 주변 그 사람들의 증언까지 확보를 해서 지금 동생의 알리바이가 맞는지 이 자백이 분명한 것인지 이런 여부를 좀 파악을 해야겠죠. 보통 이게 동생과 언니 사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가족이니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서로 돕는다 생각을 하지 뭐 이렇게 외면한다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동생과 언니 간의 어떤 관계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평소에 이제 자매 간의 관계가 서로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였는지 뭐 1년에 한번 명절에 만나는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이 동생의 결혼 관계라든지 또 자녀가 따로 있는지 채무 관계가 어떤지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 본인 말에 따르더라도 며칠 뒤에 가보니까 언니가 죽어 있더라. 그런데 나는 거기서 언니의 여러 가지 도장이나 뭐 이런 걸 훔쳐갖고 나왔다. 카드, 전화, 도장 이런 것들을 훔쳐 이게 나왔다고 상식에서는 하더라고요. 안 맞거든요. 언니가 죽어 있는 현장을 보고 그걸 훔쳐갖고 나온다? 굉장히 상식이 안 맞아요. 그런 점에서 두 사람 사이가 어땠는지 특히 동생의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여동생의 자백을 가지고는 여동생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대로 같으면 딱히 뭐 어떤 혐의는 그 없는 거죠. 언니 이름으로 저 인감증명 때문에 훔쳐갔던 그 위임자였으니까 것들. 사문서 위조 같은 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차를 또 팔았다 할지 않습니까? 예. 금저당 설정된 거를. 근데 그 멀쩡한 것처럼 팔았든지 이렇게 되면 사기죄나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것들인데 뭐 살인죄로 되거나 뭐 아니면은 자살을 도와준 자살 방조자가 되고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은 수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직은 뭐 그쪽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뭐 검찰에 송치를 할 때 기소 의견을 한다 할 때도 뭐 있던 언니의 사망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증거물들이 더 나오지 않는다면 쉽사리 그런 것과 관련돼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이거는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살인을 했다든지 또는 자살 방조를 했다든지 이런 혐의를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는 조카가 언니가 죽었던 상황에서 왜 신고를 안 했을지, 신고를 왜 안 했을까라는 그 굉장히 큰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가족이라 하면 당연히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아니다. 이 둘이 알아서 죽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고를 해서 시신 처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외국에 추구했다 또 한 달 뒤에 들어와서 차량까지 판매를 했다. 그리고 이 조카와 언니가 사실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죠. 알았던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이 둘이 사망한 것을 알고 다시 들어와서 결국은 차량을 판매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의 굉장히 의문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좀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저희가 그 서지현 검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지현 검사에 대한 어떤 게 미투의 시작이 시발점이기도 했었죠. 성추행과 인사보복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저희가 기각 가능성도 있다는 그 얘기를 어제도 이 대담 시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어떤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률 관계를 좀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안태근 검사장이 소위 잘못한 걸로 지적이 되는 것은 첫째 서지현 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 그다음에 그 뒤에 그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부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예. 성추행 부분은 이미 그 시간이 지났고 또 그때 바로 고소했어야 했는데 고소를 안 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결국 인사의 불이익 부당하게 준 점을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제 의뢰를 한 것인데 문제는 성추행이 있었던 것은 2010년이고 그다음에 그 인사의 불이익 받은 건 2015년이거든요. 예. 5년이라는 시차가 있고 또 모든 인사가 그렇듯이 인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합리적인 이유나 그 룰에 따라 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라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서지현 검사도 또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뭐 했었어야 되고 좀 부족한 부분에서 더 보강을 해서 유무죄를 확실히 해야 될 걸로 보며 특히 네. 이번의 경우에는 외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수사자문 그 위원회에서 이거는 구속 기소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충고를 받고 한 것인데도 이제 기각이 됐는데 물론 이제 그 사안을 보는 눈은 다를 수가 있고 결국 검찰로서는 더 충분히 더 조사를 해서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불구속이라는 게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재판 결과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지금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있었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안희정 전 지사도 있었고 이번 안태근 전 검사장도 있단 말이죠. 이렇다 보니까 네. 뭐 국민 여론상으로는 미투 운동이 이렇게 조금씩 좀 꺼져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 성추행 수사단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할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다툴 부분이 많다라고 했었고 또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이 검찰에서 이제 그 법리 구성과 증거 확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상황 자체에서 그러니까 또 추가로 됐던 게 안희정 충남지사의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됐던 부분도 있고 그렇죠. 후배 검사 성추행 혐의의 전직 검사랑 또 성추행 혐의 받는 검찰 수사관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이 다 기각됐던 그런 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위력에 의한 상황 또 위력에 의한 간음죄 뭐 이런 죄가 성립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결국 안희정 지사도 두 번이나
기각되고서 검찰에서 다시 청구를 할까 고민하다 결국 못한 이유도 다 이런 거죠. 이 증거 능력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사건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투가 일어났던 것도 이 서지영 검사의 지금 폭로 이후로 우리 사회에 그렇죠. 미투 운동이 일어났고 네. 또 많이 어두웠던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또 이 양성평등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아주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는데 이런 동력을 좀 잃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검찰과 법원, 특히 법원에서 이 위력을 입증하는 것, 강제성 입증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다라는 건 저도 알지만 이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아까 그 서진영 검사 같은 경우 인사 보복을 당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고의성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주요 사건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